이번 영상은 자폐 아동들에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들에 대한 내용을 타카에서 안내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타카에서 말하는 검사란 이런 거래요. 검사는 정말 소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검사를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상태가 어떤지 알게 되고 그것을 알므로써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검사를 해서 또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말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능의학 검사들까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보고 고민해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검사 결과지를 내 손에 들었다면 반드시 부모는 의사와 머리를 맞대고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뭘 해줄 것인지 상의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알고 지내는 어머님들한테 그동안 아이들 어떤 검사를 했었는지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제가 놀라웠던 것들은 아이들의 검사 결과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비슷비슷했던 점이 아니라 어머님들이 그 검사 결과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싼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비싼 검사를 왜 합니까? 그런 검사를 하셨다면 당연히 의사한테 이게 무슨 의미이고 무슨 치료를 해야 되고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시고 답변을 받으셔야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비싸고 어려운 검사 하시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인 기본검사 정도, 혈액검사, 간단한 검사들 정도만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본검사라는 게 말이 기본이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 기본검사, 기본 혈액검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실 혈액검사라는 게 우리 아이들 검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런 기본검사조차 안 하신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그 기본검사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손쉽게 교정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검사를 하시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염두에 두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검사가 아이들마다 다 동일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다 모두 제각각 특징을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검사도 일단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 상태를 보고 나서 필요한 검사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종합검진 하듯이 몽땅 이 검사를 하고 나서 그 안에서 뭔가 나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검사는 진행될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동일하게 가지는 특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후 추가적인 검사를 더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검사가 다 나와가지고 결론을 내는 그런 방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물론 이렇게 체열을 하는 거나 다른 검사에 이렇게를 하게 되는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검사를 하실 생각을 하셨다면 일단은
여러 차례 방문도 해야 되고 여러 차례 체열도 해야 되고 이런 검사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검사니까 단 한 번에 끝내주길 이렇게 바라시는 거는 무리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좀 더 복잡하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측면을 봐야 되는 검사가 고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 아이의 상태가 어떤가 의료진이 궁금한 것이고, 궁금하다는 얘기는 그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 봄직한 것이기 때문에 제시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다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받아들여 주셔야 해요. 그리고 검사에 따라서는 단 일회성의 검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검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그 변화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면 결과를 가지고 치료 계획도 세워야 하고 치료 방법도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고 엄마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변화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알아보셔야 돼요. 이 검사 결과는 굉장히 소중해요. 한 번 검사해서 받은 결과가 쉽게 얻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 당시 검사한 시점에 우리 아이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기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아이의 어떤 상태에 변화가 있다면 그 당시는 어땠는데 지금은 이렇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는 항상 소중히 보관하셔야 되고,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어느 곳에 가서 치료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전 했던 검사 결과를 꼭 가지고 계셨다가 우리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한 번의 결과가 정상 범위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 말이 영원히 우리 아이가 그 검사 소견은 항상 영원히 괜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차, 3차 검사 해보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검사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제를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는 전제를 가지고 가셔야 해요. 기본 검사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비타민 D 레벨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레벨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 비타민 D는 면역력, 그리고 우울증, 수면 문제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레벨은 50에서 80 사이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장철을 포함한 철분 검사.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빈혈 검사 내에 이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폐 아이들의 경우에 철 결핍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체내에서 철분이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중대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약간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철분 검사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지성이의 경우에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 결핍, 철분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리고 지질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우는 콜레스테롤이 극단적으로 아주 낮기도 하고 또는 아주 높기도 한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알기로는 뭐 성인병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콜레스테롤은 체내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소화를 도와주는 담즙에도 성분이 콜레스테롤이고 그 콜레스테롤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호르몬을 합성하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만큼 콜레스테롤 양이 부족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단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뭐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콜레스테롤 자체는 간에서 80% 정도 형성을 하고요. 나머지 한 20% 정도가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낮다는 얘기는 어쩌면 간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질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확인을 하셔야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염증성이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염증이 심각한 경우에는 ESR과 CRP가 올라가요. 대부분의 지금 완벽히 누가 봐도 지금 병적인 상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염증 소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ESR과 CRP가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해보셔야 할 검사가 CBC, 그러니까 일반 혈액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빈혈이 있진 않은지, 그 혈구들은 상태가 어떤지, 백혈구, 적혈구 뭐 이런 것들의 상태는 어떤지, 이 혈구들의 이 포션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또 해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적혈구 같은 경우는 혈구의 사이즈는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능, 간기능을 포함한 일반 화학검사가 추가되어야 되고, 전해질 검사, 일렉트로라이트도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반드시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 갑상선 기능 검사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 중에는 정말로 이 갑상선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요거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사실 타카에서는 TSH, 프리 T3, 프리 T4, 리버스 T3에다가 안티바디까지 다 확인을 하라고, 항체까지 확인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병원에 가서 우리나라에서는 검사를 할 때는 TSH, T3, T4 요 정도까지만 검사를 합니다. 이게 심평원에서 뭐 이게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기본 검사에는, 갑상선 기능 검사에는 이 3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추가로 해달라고 얘기를 따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알러지 검사, 라스트, 마스트, 우리 즉각적으로 우리 알러지 반응을 나타내는 IgE 테스트, 이런 것들이 되어야 하고요. 미국에서는 이 납 중독에 대한 검사가 따로 있는 모양이에요. 저희는 그런 거는 사실 보지는 못했고, 뭐 들여와서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이제 기본 검사를 넘어선 추가적인 검사들의 소개가 있는데요. 유전자 검사도 제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유전자 검사는 저희 나라에서도 하기는 해요. 대학병원급에서 하고 있고 연구 목적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는 자폐를 가진 아이들의 약 10% 정도가 이런 유전적 문제 때문에 관련돼서 생긴 문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그 10%를 감별하기 위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고요. 모든 아이들에게 이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고 이제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들, 이런 정황들이 있을 때 의료진에 의해서 권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테스트는 상당히 비싸고 고가이기 때문에 널리 이렇게 행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행해지는 검사는 아니고요. 그리고 추가 검사로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 테스트,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을 알아보는 검사법들이에요. 미국에서는 이 검사법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여기 열거한 것들 중에서 몇 가지는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머님들이 하시기에 가장 보기 좋고 이해하기 좋은 것을 꼽아보자면 이 유기산 검사인 것 같아요. 유기산 검사에서 그 에너지 대사에 관련한 크랩 사이클에서 보이는 메타볼라이트들이 상승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바로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도 사실 소변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을 확인했을 때 이것을 뭐 치료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것은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일단 우리 아이들의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은 활용해 볼 수는 있어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뭐 높인다고 해서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자체를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최대한 도움을 주는 방법을 택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돕는다의 개념이에요. 사실 일반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도 사실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의 도움을 실제로 받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정밀 검사로 뇌파 검사 EEG와 그리고 MRI 영상 촬영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사실 뭐 우리 자폐 아이들에게 모두 권해지는 검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나 실제로 경기를 한 아이들에게는 이 뇌파 검사가 권해지고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뇌파 검사는 그냥 짧게 30분 뭐 짧게 뭐 한 반나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수면 상태일 때도 어떤 파가 나오는 게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24시간 또는 여기서는 48시간까지 이 뇌파 검사를 고려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하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MRI 검사는 일단 뇌 안에 어떤 구조적인 기형이라든가 아니면 형태 이상 이런 것들 아니면 혈관 이상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뇌의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한 검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MRI 검사나 이런 뇌파 검사를 할 때는 전부 그러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약간의 아이들에게 진정제를 투여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또는 마취제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사실 이 마취제 사용도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마취제를 사용을 했을 때 퇴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영구 퇴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타카에서는 마취제 사용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안내가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이것도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기능의학 검사에서 유기산 검사를 권하고 있는데 유기산 검사는 아주 심플하게 그냥 소변을 받아서 나가는 검사예요. 그래서 검사법이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그 결과값은 또 다양한 데이터를 저희에게 보여줘요. 비타민의 결핍이라든가 신경 전달 물질의 레벨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커들 그리고 위장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그 마이크로바이옴 상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유기산 검사의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비타민 영양 결핍 검사 이런 것들을 따로 판넬로 나와 있는 게 미국에선 있는 모양이에요. 사실 개별 비타민의 레벨 혈중 레벨은 사실
병원에서도 체크는 가능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그 혈내 비타민 레벨을 체크하는 것으로 어떤 판단을, 비타민의 결핍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리고 스툴 검사, 대변에서 기생충이나 곰팡이 또는 세균들을 확인하는 검사. 우리나라도 요거 검사는 여기저기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권하고, 다음은 IgG4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사. 이것은 우리나라 기능의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검사예요. 어머님들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 검사 결과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음식에 우리 아이들이 양성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또 그 음식물들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잘 먹었고 우리 집에서 식재료로 사용했던 그런 음식물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거를 식단에서 제거하라고 했을 때 어머님들은 멘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먹던 거를 모두 포기하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그런 음식물에, 그동안 먹었던 음식물에 양성이 나오는 이유는 있어요. 일단 이렇게 강하게 양성 반응이 나오는 음식들, 막 대다수의 음식에 그냥 막 빨간 줄 빡빡 가는 이런 상태를 보인다는 것은 그것만 봐도 우리 아이들이 장이 굉장히 헐거운 상태구나, 장 누수가 많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도 우리가 먹었던 음식에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거는 맞아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강하게 빨간 반응을 빡빡 경고음을 주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는 그것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음식을 먹고 장관에 이제 음식이 들어가서 지나갈 때 우리 장에 있는 세포 중에 일부 세포들은 덴드라이틱 셀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아메바처럼 생겨가지고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에 팔을 뻗어요. 팔을 뻗어서 도대체 지금 지나가는 음식이 뭔가 하고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음식이 내 몸에 들어오고 있구나 하고 분석을 해놓는 게 IgG4라고 생각해 두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을 이미 해놓은 상태라는 거는 내가 먹었던 거기 때문에 이 음식을 내 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상태에 들어왔어. 그런데 이게 강하게 빨간불을 보인다는 것은 이런 작은 덴드라이트 세포가 요거는 뽑아서 이렇게 채취를 해서 파악을 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너무 급격하게 많은 양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양의 IgG4가 생성되는 상황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이게 장누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일단은 그런 음식들이 내 몸을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미 파악해 놓은 세포들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면역 반응들을 일으킬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먹던 음식들을 장누수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음식들을 당분간 끊어주면 이런 그 음식에 대한 알러지 반응,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이렇게 조금 잠잠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제거를 하고 나면 이제 다른 음식이 들어가겠죠. 이제 다른 음식에 대해서도 아직 장 누수가 있는 상태니까 새록새록 내 몸에서 또 면역 반응을 조금씩 일으켜 나가겠지만 어쨌든 제거를 한 순간에는 굉장한 스트레스 다운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엽산 수용체 항체 검사.
프랏 테스트라고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Cerebral Folate Deficiency라는 병적인 상황이 우리 자폐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상황을 개선시켜주는 활성력 엽산 치료를 했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걸로 스터디를 했던 스터디들에서도 효과가 좋았고, 특히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엽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는 거의 자폐를 회복한 케이스들도 스터디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Cerebral Folate Deficiency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 테스트가 많이 쓰이긴 해요. 프랏 테스트. 엽산 수용체에 항체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바인딩, 그러니까 항체에 바인딩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는 검사법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Cerebral Folate Deficiency를 진단하는 진단적 방법은 사실은 요추천자예요. 허리에서 뇌척수액을 뽑아서 그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서 진단을 내리는데, 그게 너무나 침수점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행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게 프랏 테스트예요. 그렇지만 이 프랏 테스트가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위음성인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의심이 된다면 이 활성형 엽산을 트라이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몰드, 이게 곰팡이류예요. 곰팡이류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양한 곰팡이류를 테스트하는 검사법도 미국에서는 발달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메탈 톡시시티, 제가 한글로 안 써놨네요. 그러니까 중금속 검사도 할 수가 있는데, 전에 제가 중금속 검사에서는 간단히 얘기를 했었는데요. 크게는 3가지 검사가 있어요. 혈류에서 체크하는 거, 그리고 모발 중금속 검사, 그리고 소변에서 폴피린을 체크하면서 이 중금속 중독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3가지의 장단점이 있어요. 폴피린은 굉장히 중금속 톡시시티를 체크하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샘플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변을 받아서 검사실까지 가는 동안에 이 소변이 굉장히 잘 보관이 돼야 되고, 온도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춰서 이 검사실에 들어가야만이 그 정확도가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소변을 받아서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검사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피린 검사는 조금 또 문제가 있고, 또 혈액검사 같은 경우는 중금속 중독이 있으면 혈액검사에서 높은 것이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중금속은 혈류내로 들어가겠죠. 바로 유입이 되면 혈류내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중금속은 막 들어왔을 때는 혈류내에 이렇게 많은 양이 있다가 결국 조직 내에 이렇게 안착을 한다는 거죠. 세포 밖에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세포 안으로 투입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포 안팎의 물질 이송을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모발 검사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물질 수송에 이상이 와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모발 검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결론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를 하는 이유는 내 아이의 기저 의학적 이슈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찾아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이것을 치료에 도입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타겟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검사는 일단은 치료를 하기 위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아주 그레이트한 방법이다라고 탁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 검사를 몽땅 욕심내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별로 그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 검사는 일단 해보실 것은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이제 뭐 기능의학 검사들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검사를 하는 것으로 끝내시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검사만 하고 우리 아이가 이런 상태구나, 남들이 뭐 이렇다던데 실제로 우리 아이도 정말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구나, 거기까지 보시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우리 아이도 다른 아이와 똑같구나, 여기서 끝내신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검사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를 반드시 의사를 잡고 물어뜯어서라도 확인하시고 알아내시고 그 다음 계획을 꼭 세우셔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